오늘 저는 보충제 5가지의 실제 위험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칼슘 보충제 남용,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까지 이 5가지가 뇌출혈과 혈관 석회화, 신장 부담, 약물 상호작용을 부를 수 있는지 연구 결과와 현장 사례로 명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보충제 안전성을 연구해온 이선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보충제 복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드시는데 정작 그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충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제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신 보충제가 있다면 그대로 들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보충제가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데이터와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경험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전혀 먹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5가지 보충제 중 무엇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2세 김상호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호님은 매일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한 움큼씩 챙겨 드셨습니다. 기억력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 뼈 건강에 필수라는 칼슘, 젊어 보이게 해준다는 항산화 알약, 여기에 근육을 지키기 위한 단백질 파우더까지 더하셨죠. 건강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빠짐없이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벼운 치과 치료를 받으신 후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과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지혈이 늦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김상호님께 보충제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탁부터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으로 시작했어요. 점심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되 서로 다른 색을 3가지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추 한 줌에 당근 반 개, 거기에 토마토 반 개를 더하는 식이죠. 색이 다르면 그 안에 든 영양소도 달라지니까요. 단백질 반찬은 한 가지만 놓되 양을 조절했습니다. 손바닥 크기 한 장에 엄지 두께만큼만 담는 겁니다. 생선구이 한 토막이면 대략 90에서 100g 정도 되고 두부라면 반모, 달걀이라면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칼슘은 알약 대신 멸치 한 줌과 무가당 요거트 반 컵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매일 빠르게 30분씩 하기로 약속을 받았죠. 이 간단한 계획을 시작할 때 김상호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빛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김상호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충제를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속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치과 치료 후 출혈 문제도 다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충제를 줄인 것만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올백세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보충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식탁 위에 자연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조심해야 할 보충제 5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각각이 왜 위험한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지, 실제 사례는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는 소량일 때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량으로 오랫동안 복용할 때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피부 건강이나 노화 방지를 위해 고용량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출혈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뇌출혈을 비롯한 출혈 사건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몇 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비타민 E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용량에서는 이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난 73세 박영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듣고 고용량 비타민 E를 매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다리에 멍이 자주 들고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는데 보충제를 중단하고 나니 이런 증상들이 확실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타민 E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음식에서 얻는 겁니다.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 그리고 올리브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요리에 사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적정량의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을 때는 과다 섭취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E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병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비타민 E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량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호박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보충제로 드시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와 북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흡연 남성들에게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보충제로 투여한 그룹에서 폐 관련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보충제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 연구 결과는 여러 기관에서 반복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닙니다. 71세 김도경님은 친구분의 권유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인데 친구가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따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시면서 즉시 중단하셨습니다. 대신 금연을 철저히 유지하시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죠. 베타카로틴은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당근, 단호박, 고구마, 시금치 같은 색깔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한 영양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먹으면 과다 섭취 위험도 없고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게 됩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흡연하시는 분이나 과거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색깔 채소를 몇 가지나 드시고 계신가요?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 중에서 적어도 두세 가지는 매일 식탁에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칼슘 보충제 남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알약 형태의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알약으로 급격하게 올린 칼슘은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벽에 쌓이거나 신장의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칼슘 보충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그룹에서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증가했고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칼슘이 많다고 해서 뼈가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72세 오정심님은 매일 칼슘 알약을 2알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혈관 석회화 소견이 나오고 소변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정심님께 칼슘 알약을 줄이고 대신 멸치, 두부, 무가당 요거트로 칼슘을 섭취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음식으로 바꾸신 후 몇 개월 뒤 재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나눠서 조금씩 먹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안전합니다. 멸치볶음 1줌, 두부 반모, 무가당 요거트 1컵, 이런 식으로 음식에서 얻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침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빠른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중 운동을 병행하면 뼈가 칼슘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칼슘 알약과 비타민 D를 함께 고용량으로 먹으면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 칼슘을 알약으로만 채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식탁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알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에 좋다는 광고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찾으시는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미국 국립보건원과 유럽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결론은 실망스럽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계속 나온 겁니다. 효과는 불확실한데 부작용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모르고 계속 드신다는 겁니다. 기억력에 좋다는 기대감만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죠. 65세 정혜성님은 은행잎 추출물을 몇 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후 지혈이 평소보다 훨씬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혹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나 보충제를 드시냐고 물어보셨는데 그제서야 은행잎 추출물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시술 전에 미리 중단했어야 했는데 그런 정보를 몰랐던 겁니다. 정혜성님은 그 후로 은행잎 추출물을 끊으시고 대신 매일 빠른 걷기와 독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쪽으로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걷기, 꾸준한 독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 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활발한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들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는 기관이니까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과의 병용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드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치료나 시술 일정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은행잎 추출물 복용을 중단하시고 담당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여기에 첨가된 감미료나 향료 같은 성분들이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와 소화 불편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74세 한미자님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가루를 매일 2큰술씩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미자님께 가루를 끊고 대신 식사에서 단백질을 챙기시라고 권했습니다. 달걀, 생선, 두부, 콩 같은 음식으로 끼니마다 골고루 배분해서 드시니까 부종도 빠지고 소화도 편해지셨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근육 합성에도 유리합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런 식으로 배분하시면 가루 없이도 충분히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목표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식사일지를 작성해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크해 보시면 생각보다 충분히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 대신 가루로 단백질을 채우는 날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종합 비타민 패키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중에는 하루 한 팩에 여러 알이 들어있는 종합 패키지 제품들이 많습니다. 간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성분의 중복과 과다 섭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분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성인의 경우 종합 비타민으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연구 보고가 여러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거나 체내에 축적되는 경우 부작용 위험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먹는다는 겁니다. 67세 박명희님은 친구들이 다 먹는다고 해서 다알 패키지를 구입해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한 봉지씩 꼬박 챙겨 드셨는데 몇 개월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보충제를 의심해보게 되었고 중단한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패키지 안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허브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충제는 검사를 통해 실제로 결핍이 확인되었을 때만 필요한 성분을 단독으로 최소 기간 동안 보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능 패키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성분까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위험만 높일 수 있어요. 특히 처방받아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보충제와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같은 약들은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는 제품의 성분표를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글씨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보충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의 출혈 위험, 베타카로틴의 흡연자 위험성, 칼슘 보충제의 혈관 석회화, 은행잎 추출물의 불확실한 효과와 출혈 위험, 단백질 가루의 신장 부담, 그리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의 중복과 과다 문제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이런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는 생활 대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식탁 색채법입니다. 색이 다르면 영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빨간색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주황색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초록색 시금치에는 엽산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보라색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 하얀 무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죠. 이렇게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3가지 색 이상을 접시에 담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점심 접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초록색 상추 한 줌, 주황색 당근 몇 조각, 빨간 토마토 반 개를 올리면 이미 3가지 색이 완성됩니다. 저녁에는 보라색 양배추 샐러드에 노란 단호박찜, 하얀 무나물을 곁들이면 또 다른 조합이 되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스보다는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채소는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몸에 훨씬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접시에는 몇 가지 색이 올라가 있나요? 내일부터 의식적으로 색을 다양하게 담아보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접시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가루에 의존하시는데 사실 과잉보다 분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끼에 많이 먹는 것보다 3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접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만큼의 단백질 반찬을 놓으세요. 생선구이라면 한 토막, 두부라면 반모, 닭가슴살이라면 손바닥 크기 한 장, 달걀이라면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한 끼에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 3끼 이렇게 드시면 60에서 75g이 되는데 이 정도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에게 충분한 양입니다. 가루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식사로 충분히 채울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침 식사가 가장 부족하기 쉬운 시간대인데 아침에 달걀 2개나 무가당 요거트 1컵을 챙기시면 하루 단백질 섭취의 기초가 탄탄해집니다. 세 번째는 칼슘을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전략입니다. 알약으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것이 흡수율도 좋고 안전합니다. 칼슘은 한 번에 500mg 이상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멸치볶음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멸치 한 줌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아침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조금 놓으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을 드세요. 두부 반 모에도 15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저녁 후식으로는 무가당 요거트 1컵을 드시면 또 200mg 정도를 더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에 나눠 먹으면 알약 없이도 600에서 700m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작은 생선인 뱅어포나 건새우를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면 추가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니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약은 정말 식사로 채울 수 없는 경우에만 최소 용량으로 짧은 기간만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알약 없이도 하루 칼슘 필요량을 채울 수 있는 식단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햇빛과 비타민 D의 관계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짧은 시간 노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침이나 늦은 오후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에 팔과 종아리를 드러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되 팔다리는 그냥 노출하시는 겁니다. 창문 너머로는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 B가 차단되니까 실외에서 직접 햇빛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름철 한낮의 강한 자외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손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대신 아침 9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나가시면 적당한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낮 시간대에 외출하셔서 조금 더 긴 시간 햇빛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 아래서 몇 분을 보내셨나요?
내일은 의식적으로 햇빛 산책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는 하중 운동 루틴입니다. 뼈와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 즉 하중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장 쉽고 안전한 하중 운동은 빠른 걷기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보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효과적이에요. 하루 30분씩 주 3일 이상 하시면 뼈 밀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지를 걷다가 가벼운 오르막길을 섞으시면 더 좋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인데요. 아파트에 사시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걸어 올라가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내려갈 때만,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올라갈 때만 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것이 근육과 뼈에 더 자극이 되니까요. 무리한 점프나 달리기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꾸준히 빠른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달력에 운동 시간을 표시해 두시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했으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시는 거죠. 일주일에 동그라미가 3개 이상 그려지도록 목표를 잡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약과 보충제 점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과 보충제를 동시에 드시는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작용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모든 처방약과 보충제를 한 장의 종이에 적어보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 복용 이유를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두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실 때 보여드리기도 편하고 새로운 약이나 보충제를 추가할 때 상호작용을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이나 비타민이 오메가3 같은 보충제와의 병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든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부 허브 성분이 혈당을 더 낮출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분표와 복용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시면 중복 복용도 막을 수 있고 빠뜨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이 목록을 점검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광고 판별법입니다. 보충제 광고는 정말 교묘합니다. 만능 효과를 약속하고 즉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장된 전후 사진이나 모호한 자격 표시도 경계하셔야 합니다. 유명인이 추천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천연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연 성분 중에도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효과보다 위험과 중단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지, 다른 약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이런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오히려 신뢰할 만합니다. 위험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는 회사가 책임감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은 어떤 근거로 선택하신 건가요? 광고 문구 때문인가요? 아니면 친구 추천 때문인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식탁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생활 대체 전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식탁 색채법, 단백질 접시 기준, 칼슘 음식 위주 섭취, 햇빛과 비타민 D, 하중 운동 루틴, 약과 보충제 점검표, 그리고 광고 판별법까지 이 모든 것이 알약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전 방법들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보충제 상식을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E의 출혈 위험, 베타카로틴의 흡연자 위험성, 칼슘 알약의 혈관, 석회화와 심장 결석, 은행잎 추출물의 불확실한 효과와 출혈 가능성, 단백질 가루의 신장 부담,
그리고 종합 비타민 패키지의 중복과 과다 문제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잘못된 관리가 어떤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히 보셨습니다. 출혈 사건의 증가, 혈관 벽에 쌓이는 석회화,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과다한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까지, 이 모든 것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보충제 복용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탁 위에 자연식으로 영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색깔 채소를 다양하게 먹고 단백질은 끼니마다 골고루 배분하며 칼슘은 멸치와 두부와 요거트로 나눠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햇빛 아래에서 빠른 걷기와 계단 오르기로 몸을 자극하고 점검표로 약과 보충제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과 안전한 길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험한 길은 알약으로 칼슘을 급하게 채우고 고용량 항산화 제품과 은행잎 추출물과 단백질 가루를 겹겹이 쌓으며 종합 비타민 패키지로 만능 효과를 기대하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혈관과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음식으로 천천히 채우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로 결핍을 확인한 후 최소 용량을 짧은 기간 동안 보충하는 선택입니다. 매일 빠른 걷기와 계단으로 근육과 뼈를 자극하고 아침과 저녁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은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몸이 진짜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식탁 색채법입니다. 내일 점심 접시에 초록과 주황과 하얀색을 의식적으로 올려보세요. 상추 한 줌, 당근 몇 조각, 무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 반찬은 손바닥만큼만 넣으시고 칼슘은 멸치볶음 한 숟가락과 두부 몇 조각으로 채워보세요. 이렇게 하루만 실천해보시면 알약 없이도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충제가 정말로 도움이 되는 특수한 상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검사를 통해 결핍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복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댓글로 지금 드시고 있는 보충제와 앞으로 바꾸고 싶은 습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